안녕하세요. 저는 소개 간단히 해드렸는데요. 동작구 상도동이라는 곳에서 핸드픽트 호텔이라는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마이크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일요일날 야구를 보러 갔다가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작게 얘기하다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제 소개를 잠깐 조금 더 드리면,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서 5년 정도를 금융회사에서 주식하고 채권 운영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2년에서 13년 정도를 이제 경영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하다가 또 회사 생활을 마치고 호텔을 개발을 해서 지금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앞서 이제 그 발표해주신 분들께서 좀 멋지고 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정말 작은 동네 호텔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작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 호텔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회사에서 이제 나오면서 보고서를 하나 나오는 길에 받아갖고 나오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를 하나 습득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작년도 매출이 1조 5천억이었대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25%인 회사였대요. 근데 이 정도 수치를 내는 회사가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에도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려 이 회사는 비상장사예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짐작이 가세요? 어려운데요? 교수님. 이게 어느 회사 숫자냐면요. 샤넬 코리아 작년도 경영실적. 저는 그걸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샤넬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처음 봤어요. 샤넬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막판에 조금 더 한번 나누는 걸로 하고요. 우선 저희 호텔 조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호텔이 위치한 상도동이라는 동네 사진이에요. 그 심경섭 작가님이 찍어주신 사진이고요. 여기 송정동하고 꽤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일반 2종, 3종 주거지로 구성된 동네이고요. 여기 있는 요 건물이 저희 호텔입니다. 나머지는 다 베드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저 뒤에 있는 산이 이제 삼성산이라는 산이고, 그 뒤에 보이는 산이 관악산이고요. 그래서 저희 호텔을 이렇게 동네가 쭉 산 기슭에 있는 동네들이 저희 호텔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양의 지형을 가진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교수님이 살짝 그 서울 역사 말씀해 주시면서 좀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선 저희 호텔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울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서울 인구 변화 그래프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전후에 6.25 전쟁 후에 급격하게 서울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이고요. 저 시기, 그러니까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우리나라 최초로 공영 주택단지를 개발한 지역이 상도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때 개발한 주택들이 남아있어요. 상도동 와보시면 되게 신기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구경 와보세요. 그리고 요 빨간 그 영역 다음에 이제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소위 말하는 영동 개발, 그 강남 개발해서 이제 또 그 주거 부족을 해소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상도동에 가장 먼저 그 주택단지를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들은 얘기라서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노량진하고 인천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열차가 만들어지면서 영등포 지역에 산업 그 단지가 생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남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년대에 강남 지역 개발을 할 때 주로 붙은 이름들이
영동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었어요. 지금도 뭐 영동중학교, 영동고등학교, 영동대교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쓰지만 그 영동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영등포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개발한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같은 느낌이라서 지금 와보시면 뭔가 굉장히 불규칙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막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개발된 지역은 아닌 그런 좀 약간 특이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개발을 하고 번영의 단계를 지나 안정과 쇠퇴를 지나서 지금 상도동은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재개발의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호텔을 처음 이제 오픈할 2016년도까지만 해도 재개발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는 도시재생이 가장 큰 그 화두였기 때문에 저희 상도동 지역도 도시재생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재생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순식간에 주택조합이 한 10몇 개가 생기면서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지금 저희 호텔을 빙빙 불러가지고 다 거의 지금 아파트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참고로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그거 물어보면 저의 그 사상을 물어보면 저는 자본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저한테 돈 벌어주는 정부는 착한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계에 지금 그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요. 이 특성은 상도동 지역의 특성이라기보다 동작구 지역의 특성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 비율이 1.3%, 이게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서울 평균이 4.1% 정도 되는데 1.3% 정도 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에요. 그러면서도 올드 베드타운, 굉장히 오래된 주거지역. 그리고 인구수는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는 중위에서 상위권 정도가 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요. 고령화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인구 비율도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중위 정도가 됩니다. 약간 특이점은 10대 비율이 하위권인데 요 이유가 뭐냐면 살기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인프라도 정말 잘 돼 있고 교통도 정말 편해요. 근데 학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작을 때는 살다가 학교 다닐 때쯤 되면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형태를 띠는 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상도동이라는 지역이. 이제 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어떤 지역인지.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 지역에 부지가 있었고 그 부지를 이제 개발하는 기획 단계에 저희가 이제 딱 그 고민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고민이 개발이냐 재생이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생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실 개발의 반대의 개념이 재생이냐 아니면 개발은 나쁘고 재생은 좋은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때 이제 저희가 주로 벤치마킹 했던 것들이 일본의 롯본기 힐스 사례 그리고 미국의 라스베가스 다운타운 프로젝트 사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많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결국 싹 밀고 새로 짓는 것은 개발이고 있는 걸 활용하는 건 재생이다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지금 있는 건물을 재활용해서 써야 재생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생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냈고 자체적인 결론을 그 결론의 핵심 키워드가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다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짓고 분양을 하고 수익금을 챙겨서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서 다른 동네로 가면 사실 그건 재생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개발을 해서 여기서 자체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동네와 같이 호흡하면서 뭔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신축일지언정 재생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의 아이템들이, 그러니까 알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호텔이라는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취향도 좀 담긴 의사결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호텔이라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나서 그럼 과연 이 시장이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배우 시장은 정말 훌륭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인구 중위, 고령 인구 중위, 인구수 중위, 이거는 사실 굉장히 괜찮은 시장인 거거든요. 주위의 기본적인 로컬 마켓 자체가. 심지어 약간 여담이지만 저희 93년도에 그 근처에 오픈하신 과일 가게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원래 시골 사시다가 이제 아예 학교 때문에 서울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본인이 이제 지방에서 사실 때 과일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과일 가게를 차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제일 사람 많은 동네로 가주세요 했는데 상구동 같아요. 그 정도, 여담이시겠지만 그 정도로 배우 시장은 튼튼했고, 근데 단순히 배우 시장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호텔이라는 게. 레스토랑도 마찬가지, 객실도 마찬가지. 비거주 유동 인구가 신규로 유입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을 이용할 용의가 있을까?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지역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호텔을 잡는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굳이 제가 비싼 돈을 주고 뉴욕에 갔을 때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서 자지는 않잖아요. 런던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를 가든 교통만 편하다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한 2-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면 그 호텔이 괜찮다면 그 호텔에서 묵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서울이라는 동네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서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상도동을 딱 이렇게 찍어보면 거의 가운데 있거든요. 이태원을 가든 홍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네.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신규 유입되는 비거주 유동인구의 유입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결론적으로 위의 두 가지, 지속 가능성과 이 시장을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 호텔이라는 아이템은 잡았지만 이 호텔이 저희가 최대 만들 수 있는 연면적이 1000평 정도였거든요. 근데 1000평이면 호텔 중에서는 정말 중소형에 속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공식에 아무것도 적용될 수 없는 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객실로 100%를 채워도 수익이 날까 말까한 그런 규모.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했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배우 시장을 이 공간에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한 거죠. 이 시설은 정말 섬처럼 무인도처럼 이 동네 안에 혼자서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나 받는 그런 숙박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뭔가 지역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행객들도 그들과 섞이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앵커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획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뭐 많이 쓰는 방식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공간하고 동선을 구성을 할 때 약간 좀 차이점을 뒀던 부분들이, 일단 1층에 저희는 아무 시설도 없어요.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 프론트가 없어요. 로비도 없고 그냥 엔트런스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호텔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어도 그 동네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인 장벽이 느껴지는 시설인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시설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1층에 체크인하는 프론트까지 준다? 그렇게 되면 동네 분들은 안 들어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프론트를 맨 꼭대기로 올렸어요. 9층. 그리고 1층은 그냥 편하게 드나드실 수 있게 안내하시는 분 한 분만 계시는 공간. 저희는 이제 그분을 컨시어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각 층에 뭐가 있고 아직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9층에 한식당 있다는데 여기 들어가서 먹어도 돼요? 식당에 돈 쓰러 오시는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거리감이나 그런 위압감 없이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 하시는 한 분만 계세요. 1층. 그렇게 이제 좀 구성을 바꾸고 그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로 100%를 채워도 수익이 날까 말까한 공간에 F&B가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니까 F&B를 40% 면적을 할애를 하고 객실 면적을 60%로 파격적으로 줄이고 이제 이런 막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현장 사무실로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정말 뭐만 했다 하면 민원 있는 아주머니 유명하신 분. 그분이 딱 오시더니 너네 호텔 지하에 룸사롱이 들어간다는데 맞아?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관광 숙박시설은 의제되는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 지역에, 그러니까 사실은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 지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관광 숙박시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특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풀려서 막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새로운 건물을 들어오면 현장 소장들한테 쓱 옆으로 가 여기 뭐 들어오는 거야?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뭐 들어오는데 여기 뭐 지하에는 뭐 홀이 들어온대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홀? 무슨 댄스 홀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룸사롱 막 이런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거죠. 뭘 느꼈냐면 제 스스로 동네 주민들 그리고 동네 시설들하고 이렇게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고민을 한 건 맞지만 실제 소통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뭐 저는 이제 그 동네에 아시는 분,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뭐 굳이 인사만 하지 않고 뭐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막 설명도 해드리고 무슨 시설이 들어갈 거고 어떻게 운영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루머가 거의 한 3, 4개월은 갔어요. 뭐 중국인이 투자를 했다더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제가 원래 지하 1층에 300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연회장을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소통을 주민들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예 플로어 플랜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하 1층이면 사실 뭔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공간인데 이거를 연회장으로 만든다? 물론 호텔 수익의 측면에서 연회만큼 수익 나는 건 없어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플로어 플랜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하를 지금의 카페 겸 커뮤니티 공간으로 완전히 바꾸고 이 연회장을 10층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연회장의 최대 인원은 70명으로 줄었어요.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타격을 받았지만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말 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사실 9층만 해도 한식당은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지하 공간은 이제 너무 편하게 오세요. 모든 주민분들이. 뭐 와서 그냥 애기들이랑도 놀고 그냥 뭐
할머니들끼리 오셔가지고 차도 드시고 온 가족이 와가지고 생일 케이크도 불고 뭐 이런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의 반복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간의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건가, 없앨 건가, 허물 건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이제 디자인 해주신 그 홍익대학교 김동진 교수님하고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싸웠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게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맨날 가면 미팅하면 하는 질문이 저희 동네 와보셨어요? 몇 번 와보셨어요? 동네 분위기를 보셨어요?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보셨어요? 뜬금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에 만약에 커튼홀로 된 건축물이 딱 들어갔다. 정말 이질적인 멋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 흉물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 그래서 아예 마감재를 그냥 지정을 해버렸어요. 빨간 벽돌, 콘크리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나를 마감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건축이 끝나가는 무렵에 지나가시던 동네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 제가 이제 하이가 쓰고 있으니까 툭툭 치면서 소작이에요? 예. 이거 신축 아니야? 신축 무슨 신축을 이렇게 오래된 건물처럼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원했던 바니까. 근데 이제 그 김동진 교수님도 제 그 의견에 거의 이제 근접을 해서 결국에 가서는 저희 호텔 건물의 그 닉네임을 카모플라주라고 지어주셨어요. 그게 불어인데 보호색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그 상도동 사진 보면 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게 호텔인지. 그러니까 너무 잘 숨어 있는 거죠. 예쁘게. 그것도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 그러니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 운영상에서 공간상에서 동네 주민들하고 섞이고 어울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건물이라는 게 한 번 지어놓으면 못해도 5, 60년은 갈 텐데 걔도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건축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건축을 잘 마치고 오픈을 했어요. 2016년 2월에 14일 발렌타인. 근데 호텔은 특히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로컬 커뮤니티 호텔은 고객군이 완전히 갈려요. 그러니까 여행객이라는 고객군과 동네 사람들이라는 고객군으로 갈려요. 그래서 사실 두 부류가 두 그룹이 원하는 바, 기대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운영을 시작을 했을 때는 그것의 충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바꾸어 나갔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행객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완전 오픈마인드. 왜냐면 어차피 여행 가는 목적 자체가 내가 그곳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새로운 느낌, 새로운 경험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느낌은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만든 이 동네 사람들에 맞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가지 기준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재미 요소로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동네 분들과 여행객들에게 공히 이제 좀 공유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거의 하나의 또 노력이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지금도 사실 여기 들어가도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오죽했겠어요. 호텔이래는 비쌀 거. 응? 내가 이거 동네 집에서 나와서 슬리퍼 끌고 와도 되나 싶고 아예 들어오질 못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 모험정신 강하신 20대 분들 막 들어오세요. 뭐 20대 분들이야 뭐 거칠 게 뭐가 있어. 근데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보다 더 많은 연령대, 많은 다양한 동네 분들이 와주시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대표적인 그런 정책들이 하나가 이제 지역 주민 할인, 그러니까 동작구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작구 내에 주민등록증상에 동작구 거주지로 돼 있으신 분들은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처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교류하고 싶은지를 보여드린 그런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파워와우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파워와우라는 그 행사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벽화를 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호텔의 마감재는 빨간 벽돌 아니면 콘크리트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뒷면이 완전히 그냥 회색 콘크리트로 그냥 이렇게 가로 10m, 세로 50m짜리 콘크리트 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노출시켜놓은 거예요. 그것도 비싼 그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냥 유로폼 그 패턴이 있는 걸 그냥 다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거기다 막 그 닳지 않게 투명으로 이렇게 마감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호텔 뒷면이 동네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렇게 산 기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나가서 뒷동을 이렇게 보면 극장 좌석 같아요. 우리 호텔이 스크린이고. 그래서 언젠간 내가 여기다 뭘 하나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진 한 2년 정도를 비워놨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놀이터 페인트랑 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파워 코리아라는 그 행사를 만들면서 거기에 국내 최대의 벽화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영원한 평화를. 그 크리스찬 일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가 그 작업을 하는 벽화인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동네 분들이 굉장히 신기한, 되게 호텔이라는데 호텔이 하는 짓이 아니네? 하는 짓을 보니까?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짓도 많이 하고 뭔가 물어보면 설명도 되게 잘해주고 이제 가도 되나? 뭐 이런 느낌들을 이제 서서히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동네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한 덕분에 아까 이제 고은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노클에서 선정한 글로벌 탑 100 호텔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노클 트래블 가이드하고 루이비통 시티 가이드? 여기 이제 여행 가이드 책자인데 그 두 개 다 실렸어요, 저희 호텔. 특히 모노클 시티 가이드, 그 트래블 가이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꼭 가야 될 3대 호텔 해갖고 뭐를 했냐면 삼성동 파크하얏트, 장충동 신라호텔 그리고 저희 호텔에서 너무 송구스럽게. 어쨌든 그런 우리의 이제 좀 약간 특이하고 뭔가 이렇게 발버둥 치는 듯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좋게 봐주셔서 이제 그렇게 명예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찬사들을 받게 됐는데 그거는 그거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공공 무슨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까 뭐 교수님처럼 공무원도 아니고 사업가인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거와 병행을 해서 정말 지루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최적화 작업이 거의 매일 일어났어요. 뭐 이를테면 오늘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바꿔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 받아서 반영해보고 그 작업을 거의 5, 6년 동안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조금씩 더 손해를 줄여가고 조금씩 비용을 줄이고 조금씩 수익을 늘리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 7년 지나서 8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거의 25% 정도의 이익률을 만들어냈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 모델을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정말 제목은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핸드픽트 호텔이라고 좀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결국 끝에 가서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제목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지속 가능하게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핸드픽트 호텔. 왜냐면 지역사회 호흡하는 건 좋은데 내가 숨을 쉬어야 호흡이 되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어야 계속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결국에는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그 모델이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 비즈니스, 부동산 비즈니스에 관해서 간략하게 도식화를 하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인류로 프로젝트도 이런 공간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공간이야? 그냥 구조물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그 매개가 되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컨텐츠가 있어야 결국은 공간과 사람을 묶을 수 있고, 그렇게 묶어놓은 이 그 요소들을 뭐 미디어가 됐든 혹은 온라인 플랫폼이 됐건, 그런 요소들이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공간 비즈니스를 가장 간략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나는 인베스터일까? 아니면 오거나이저일까? 디벨로퍼일까? 오퍼레이터일까? 플래너일까? 혹은 메이커일까? 이런 고민을 거의 매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수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구조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상대해야 되는 고객이 누군가가 정의가 되고, 그렇게 돼야 내가 이 고객한테 뭐를 줘야 되는지, 어떤 득을 줘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는지를 규정할 수가 있고, 그래야 결국에는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떤 득을 취할 건지까지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역할, 내 롤이 뭔지가 일단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이 사업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사실 지금 뭐 완벽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약 7년여간의 그 기간 동안 느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일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샤넬의 사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샤넬이 아니다. 맞아요. 샤넬보다 더 매출이 높은 게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 작년 매출이 1조 한 6천억 나왔더라고요. 영업이익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에르메스 한 6,500억, 영업이익 거의 1,500억 넘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샤넬이 공식적인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1913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 100년이 넘은 브랜드죠. 근데 100년이 넘은 지금 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단일 국가에서 1조가 넘는 매출을 만들고 몇천억대의 수익을 낸다? 이게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년이 넘는 브랜드. 물론 그들도 중간에 많은 편집 풍파를 거치고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고 변화를 하고 했겠지만, 어찌됐건 그들은 100년이 넘게 사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는 200년 가까이 된 브랜드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명품을 연구해요. 명품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명품 하나도 없거든요. 명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력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몇백 년 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까?
과연 그들의 그 강점이 뭘까? 지금 말씀드린 그거.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떤 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나의 고객이 누구이고 고객을 규정하고 그리고 내가 얘네들한테 무슨 가치를 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들한테 얼마만큼의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한 게 그들이 지금 이 영속성을 가지고 돈을 여태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저는 사실 그 고민을 좀 하다 왔어요. 과연 우리가 이 핸드픽트라는 브랜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진짜 고객은 어떤 그룹이고 우리는 그들한테 어떤 가치를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한테 얼마만큼의 피드백 혹은 금전적인 그런 보상을 요구해야 정당한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이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핸드픽트 호텔이었지만 사실 제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지역사회와 지속 가능하게 영속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결론은 이거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